시작하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면 저기 그 채팅창에 그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도 표시 안 하시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 구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주최한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스텝 말고는 아무도 안 계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박현주 관장님이 이쪽 저쪽을 지금 사진을 찍으셨고요.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인나 선생님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저도 많이 깝깝한데 여기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좋은 저녁에 놀지 못하고 궁금해서 아니면 혹시라도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뭐라죠,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반응을 제가 확인하면요 보일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지금 오늘 제목은 언택트 시대가 바꾼 뉴노멀의 철학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언택트, 뉴노멀 이런 키워드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뭐 80분 가량 이렇게 진행을 쭉 하고요. 이렇게 사전에 들어온 질문과 지금 새로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신 질문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그 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리 포스터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김재인이고요. 저는 원래 대학에서는 미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 미학과 졸업생 중에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 한 분 계신데 혹시 아셔요? 채팅방에 혹시 아시나요? 엄청 잘 나가는데. 예, 진모 씨 아닙니다. 아니고요. 우리 BTS의 아빠 방시혁 제 2년 후배입니다. 예, 엄청 잘 나가고요. 진모 씨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되는 레벨이 달라요. 예, 아무튼 한때는 제가 더 잘 나갔었는데 2000년 경. 근데 그 후에 어느 순간 우리 방 대표가 잘 나가기 시작해서 제가 확실하게 굽혔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철학과로 이제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에서는 니체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박사 논문에서는 들레즈를 다루고 뭐 그랬습니다. 아마 뭐 인문학, 철학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니체, 들레즈 이런 이름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화면에 같이 보시는 책들 제가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꼽은 거고요. 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밑에 그 파란색, 빨간색 이제 두 권은 들레즈, 과타리 이 두 사람이 쓴 책인데요. 제일 두툼하고 또 유명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을 다 번역했습니다. 한 권은 1972년에 출판됐던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1980년에 출간했던 청계의 고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두 권을 다 번역했고요. 두 권 합치면 우리나라 페이지로 180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책들 특히 안티오디푸스를 바탕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을 쓴 후에 이제 그 전후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좀 추려가지고 정리해가지고
들레즈 철학 입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혁명의 거리에서 들레즈를 읽자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게 2014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네 권은 그 박사 논문과 이제 별개로 했던 작업인데, 물론 둘레즈 과타리의 사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무튼 주제 자체는 좀 현실로 넘어왔어요. 그 첫 번째 책이 위에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2015년에 출간했는데요. 그 해가 어떤 해냐면 바로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그 해입니다. 그리고 이 제목에 나오는 이 문장은 당시 삼성병원의 책임자가 자기 병원이 이 메르스의 어떤 그 확산의 진원지였다는 비판을 오히려 거꾸로 비판하면서 우리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당시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한 그 구절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자본, 이때 자본은 대표적으로 삼성인데요. 메르스 요 세 가지를 둘레즈 과타리의 어떤 철학 이론으로 정리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알파고의 충격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당시에 서울대학교의 교양 강의 컴퓨터와 마음이란 걸 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2017년이죠.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는 명저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다행히도 무슨 연말에 주는 상 있잖아요. 언론사에서 그런 상도 받고 또 최종 후보도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경기도가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됐는데, 그 1000년을 기념해서 한국인들이 쓴 책을 100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으로 과학, 기술 이쪽 분야에서 선정이 돼서 또 굉장히 기분 좋았는데 상금은 없었어요. 아무튼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 가을에 한 1년 됐네요. 화면에 보시는 생각의 싸움이란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철학사를 제가 재밌게 본 장면들 위주로 재구성한 그런 책입니다.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뉴 노멀의 철학, 이 책을 올해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출간한 계기로 여기 부산동 도서관 마을에서 초청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대전환의 시대를 구축할 사상적 토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붙인 거예요. 물론 제가 오케이를 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걸 도모했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뉴노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의 내용의 앞부분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의 또 일부를 추렸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제 소개가 너무 길었나요? 예.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지금 함께 겪고 계시는 코로나19입니다. 제가 1월 말이죠. 그때 설 연휴 직전에 이제 환자가 발발하고 하면서 이제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후에 신천지 교회 이제 확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올해 다른 책을 준비 중이었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 코로나 이 상황에
말하자면 뭐 제가 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상황이 뭘까? 그걸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 한 두 달 정도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정리를 해야겠다. 철학이라는 게뭐 뭐랄까요? 하는 방식이 많이 있어요. 개념을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옛날 철학자들의 문헌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철학을 실천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인공지능 때도 그랬지만 우리에게 닥친 어떤 중요한 사회적 현안 또 문명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정면으로 다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잘 그, 못하거든요.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책만 파고 글자만 판 뭐 그런 게 익숙한 작업이죠.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는 좀 뭐랄까 낯선 일이기도 합니다. 잘 못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그래도 그런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이 생각의 싸움이란 책 쓰면서도 거기에 밝혔는데요. 보면 이게 철학사에서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이 뭐랄까 유명한 이런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자기 당대의 어떤 시대적 문제를 항상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하고 그것과 대결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떤 견해, 입장 아니면 방향 제시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종류의 작업이 필요하다, 절실하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때마침 이 인공지능이나 이제 코로나19 같은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처음 등장한 아주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전 세계인들이 동시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외국에 지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철학자, 사상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정면으로 이 인공지능, 코로나19 이런 문제들을 응수하는 게 그런 종류의 경쟁을 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이 서양을 통해서 뭔가 선진 문물과 사상을 수입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양 책을 그냥 보면 세상의 어떤 앞서간 모습 이런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류의 작업에 익숙했는데 마침 인공지능이나 이런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로서도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 참고할 게 그닥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제가 느낀 되게 새로운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몇십 년 동안 해방 이후라고 쳐도 좋고 아니면 뭐이 개화기부터라고 뭐 해도 좋고 일정 기간 동안 100년 뭐 이상 우리가 세계를 만나는 방식은 선진국의 어떤 렌즈 이걸 통해서 봐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사라진 거죠. 선진국의 렌즈라는 게 사라진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고 그 얘기는 기회가 되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을 제가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게 된 거고요. 이제 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노멀 많이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 키워드를 저기 인터넷 서점 같은데 아마 적어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뉴노멀을 다루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막상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정리하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멀이라는 개념을 이제 보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노말이다, 정상이다, 또는 일상이다. 그게 그냥 평범한 상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맥락도 있지만요. 일단 여기선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날 살아가는 그런 방식, 이게 이제 노말입니다. 근데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뭐 이변, 무슨 급변, 뭐 이런 게 이제 닥칠 수 있습니다. 가령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이 사상 최장, 이 뭐라죠? 기상 관측 이래 최장 폭우를 맞이했습니다. 뭐 40일 아마 넘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 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그리고 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변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이런 종류의 기상 이변이 이번 여름의 홍수, 뭐 폭우 요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작년 여름 아마 다 까먹으셨죠. 코로나랑 이 폭우 때문에. 작년 여름 진짜 더웠어요. 그 엄청난 더위. 이거 굉장히 기상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뭐 몇십 년 만에 찾아오는 뭐 사상 기상 관측 이래 뭐 두 번째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변들이 가끔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이변이 겹치다 보면 말하자면 뭐 5년 전에도 이변이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어떤 종류의 이변을 작년에도 올해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면 이제는 그 이변을 더 이상 이변, 이상 또는 재난 이렇게 이제 부르기보다는 이게 사실상 오늘날 일상이 되었다, 정상이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똑같은 일이 이제는 새로운 일이 똑같은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뉴노멀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상황으로 우리 삶의 조건이 접어들었다, 변했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뉴노멀의 철학, 요 아까 표지 보셨던 여기 그 본문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 문장을 읽고 어떤 제 친구 학자분이 너무 참 절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더 이상 이 마스크 벗고 거리를 활보하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럴 수 없다니 이게 사실 믿을 수 없는 변화죠. 근데 그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마음으로는 근데 떡하니 돌이킬 수 없는 변화라고 제가 적으니까 되게 가슴이 콱 막히셨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어쩔 수 없이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마무리하면서 요 글을 요 구절을 책의 제일 앞에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자, 이 최근에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나요? 그 8.15 무렵이죠. 그 언저리부터 뭐 개신교 교회가 이제 주범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 대형 교회들이 대형이 아니라 뭐랄까 규모가 좀 큰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그 폭발적인 증가가 있자마자 정부와 의료진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 모두가 지난 봄에 우리가 그때 처음 채택했던 그런 행동 지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학교 초중고 대학까지 다 원격 수업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회의나 이런 강연 같은 것도 취소하거나 그땐 다 취소됐죠. 이제 여름 이후에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전환한다든지 뭐 재택근무가 이제 굉장히 강화된다든지 등등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봄에 마련했던 그 지침이 떠오르고 바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가을도 망했다. 이 상황이 계속되겠구나. 이 절망과 탄식이 되게 컸어요. 당장 이번 추석 걱정되시죠? 뭐 시골에 계신 저기 부모님 친척 못 만나더라도 인간들이 또 뭐 저번 5월 그 언제죠? 그 석가탄신일 그 무렵인가요? 그 연휴 때처럼 막 여기저기 쏘다니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됩니다. 난 안 나가도 정신 나간 누군가가 나가겠지. 지금 걱정됩니다. 10월이 걱정돼요.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발현됐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관찰한 지점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새로운 규범 또 새로운 어떤 상황 이것을 따르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사실은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년 봄에도 뭐 학교 갈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자체. 그리고 여기 장비빨 빵빵한데요. 이거 뭐 예년 같았으면 이런 장비 뭐 예산이 나왔겠어요? 근데 딴 거 못하니까 이거 예산 나와서 딱 구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텐데 저도 사실은 뭐 강의하고 이런 게 그 제 어떤 그 뭐죠?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강의하고 회의하고 집에 이 대형 모니터와 이 뭐죠? 이 웹캠 이런 거 다 구비했어요. 예. 돈 좀 썼습니다. 왜냐 이게 당분간 끝날 거면 제가 뭐 이렇게 쓸 필요 없겠죠. 그냥 대충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할 텐데 이거 계속한다. 그리고 이제 제 딸한테도 사줬어요. 어쩌겠어. 우리 아들한테 노트북까지 사주고 학교를 그걸로 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만한 그 폰으로 맨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장비가 새로 마련된 거. 이게 아마 제 상황만은 아닐 거고요. 많은 분들이 비슷할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뉴노멀이라는 겁니다. 돌아가기 이거 쉽지 않다. 뭐 백신 쉽지 않다. 왜냐? 변종이 나오면 백신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이런 암담한 상황. 치료제 지금 치료제 요원하다고 하죠. 그 누구죠? 파우치 박사 미국 그 트럼프 옆에서 맨날 이렇게 그분이 얘기하기에 백신이 나와도 내년 가을까지는 마스크 못 벗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런 형태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뉴노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건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바이러스가 또는 그 밖에 어떤 외부 변수가 우리에게 강요한 새로운 삶의 조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에만 집중했지만 사실은 다른 뭐랄까요 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이 또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가져온 위기도 있지만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위기가 동시에 있구나. 이제 여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삼중의 위기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 삼중의 대격변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이 감염병의 대유행입니다. 두 번째는 좀 이따 자세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기후 위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폭우, 폭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종류의 이제 좀 이따 열거할 제가 그 보여드릴 그런 도저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힘든 기후상의 위기 있고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이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 많이 했고요.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단 인공지능을 자칫 오남용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엄청난 문제, 요게 이제 주목할 위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감염병의 위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그 이제 아주 젊은 분들은 좀 잘 기억 못할지라도 기억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2002년에 사스입니다. 사스. 이 사스의 그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사촌간이에요. 그러니까 변종인데 이 사스가 있었고 다행히 그 당시에 정부가 잘 대처해서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하는 게 2013년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입니다.
한마디로 새를 매개로 뭐 기러기 이런 철새들 있잖아요. 어, 우리한테 인간한테 전염되는 그런 종류의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이 당시에 제가 그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조류 인플루엔자가 돌자 치킨집이 망했어요. 네. 왜냐? 새를 특히 닭 뭐 이런 그 새잖아요. 매개로 이 전염병이 돈다는데 전염병 자체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킨집에 안 간 거예요. 저는 이제 역발상, 이제 치킨이 그럼 남아 돌겠지? 해가지고 왜냐면 바이러스는 70도 이상에서 일정 시간 가열하면 죽어요 다. 음. 광우병 그 뭐죠? 그 프리온 그 단백질하고 달라요 좀 성격이. 그래서 치킨은 일단 우리가 엄청 가열하죠. 그래서 저는 친구들 막 데리고 가서 그 치킨집에서 하루에 있는 치킨 다 먹고 막 그랬어요. 진짜 기억하는 저를 기억하는 분들 기억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다행히 이제 과학적 어떤 지식 요거에 이제 입각해서 저렴하게 치킨을 흡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이에요. 그 다음에 2015년입니다. 메르스가 터진 거죠. 아까 책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르스 사태 때 한국에 엄청난 희생자들이 나왔죠. 그때 이제 또 누구 바보 같은 사람은 낙타를 뭐 접촉하지 마라 그러게 됐는데 낙타고기 먹지 말라. 하여튼 그 당시에 참 난감한 상황들이었는데 이게 연도를 한번 이렇게 이 메르스도 지금 코로나19 그 같은 저기 사촌 바이러스거든요. 변종입니다. 사스, 조리독감, 메르스, 지금 코로나19. 자, 점점 뭔가 짧아지지 않나요? 이 기간이? 바로 이 점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저기 자료를 9월 11일 날 캡처한 건데요. 전 세계 환자가 2,8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9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날. 오늘 며칠 지났으니까 더 증가했겠죠. 자, 옆에 있는 그 자료 화면하고 같이 비교해 보세요. 이 정도의 치명적인 그 사망자를 낳고 한 게 뭐 있어요? 딱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제일 위에 있는 100년 조금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알려진 그 독감입니다. 인플루엔자예요. 5천만 명. 근데 안심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진행형이에요. 지금 하루에도 몇만 명씩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씩 이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요. 또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회복한 분들도 굉장히 후유증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이렇게 우리가 잘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스페인 독감 당시에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그거하고 지금 제일 근접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하고 좀 더 다른 점은 그 당시에 뭐라 그러죠? 교통망, 물류망, 인구의 이동 이런 거하고 지금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정말 실시간으로 하루 이틀 정도면 전 세계 어디든 우리가 가잖아요. 48시간 안에. 그만큼 이 물류와 사람의 이동이 밀접한 상황이다라는 걸 또 전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차단돼 있던 국경이라든지 뭐 도로, 그다음에 항공, 뭐 또 백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그 당시보다 열려 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이 끝에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병 대유행이 일시적이지 않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그럼 이번에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도 또 변종이 조만간 나오리라는 게 이게 막 예상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기후 위기인데요. 기후 위기는 그 트럼프 있죠. 그 사람이 뭐 지구가 더워진다는데 왜 이렇게 겨울에 추워? 막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지구 온난화란 말을 이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처음에 지구 온난화란 표현을 썼지만 글로벌 워밍 이 표현은 이제 수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더워지는 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지구의 기후 자체가 변화한다. 급격하게. 요게 요점입니다. 따라서 클라이밋 체인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왔던 지구 기후가 변한다. 변하면 지구 속에서 그동안 잘 적응했던, 잘 살아왔던 생명체들이 함께 위험에 처한다.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 change란 말 쓴 게 얼마 되지 않는데 기상학자들은 이번엔 다시 위기란 말을 change, 변화 자리에다 이제 놓게 됐어요. climate crisis. 왜냐? 변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변한데 이 정도로 이제 되게 뭐랄까 느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이하게. 위기는 정말 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기후 위기란 말을 학자들이 쓰고 있고, 저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기후 재난이다. 지금 기후 재난이 매 순간 닥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그림 세 장 제가 띄워드렸는데, 한 장은 지난 여름에 그 폭우예요. 이게 잘 보시면 여기 국산 고급차가 한 대 있습니다. 네, 한국이에요. 그것도 도시입니다. 한국의 도시. 보이시죠? 브랜드. 네. 그 어떤 농어촌 지역에 이런 그 폭우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산, 서울 이런 대도시, 대전 뭐 이런 곳을 덮쳤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도로가 잠기고 그러지?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현재 그 건설되어 있는 이 하수 시스템,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거나 뭐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옛날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비의 양, 일시적으로 내리는 그 비의 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로로 나온 겁니다. 그럼 왜 진작에 좀 잘 만들지? 왜냐면 이런 폭우는 이 기상 관측일에 처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도시는 최적화돼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우들이 내리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된 거죠. 이게 이제 변화의 어떤 큰 폭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외로이 이 얼음 위에 떠 있는 펭귄, 굉장히 안 됐죠. 예. 왜? 남극이 녹아서요. 그래서 이제 이 빙하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펭귄하고 백곰은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뽀로로는 이거 사기예요. 뽀로로하고 포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왜? 펭귄은 남쪽에 있고 남극에, 포비는 북극곰,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만날 일이 없는데 어쩌면 만날 수도 있어요. 어디서? 대략 적도 부근에서. 네. 지금 이렇게 이제 큰 위험이 닥치고 있고요. 이 빙하가 녹고 하는 상황은 뭐랑 또 연결이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여기 이제 복잡한 기상 상황이 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 결국 문명의 근거지가 됐던 해안가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 인천, 서울 이쪽 지역, 부산, 한국만 해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아랫부분에 있는 사진. 아마 최근에 뉴스에서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뭐예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서해안 지역의 산불, 대형 화재입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 전체가 불타니까, 뭐 사실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거의 대륙이죠. 이 전체가 불타니까 그 대표적인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그냥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오렌지색 배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빨개요. 마치 우리가 붉은색 그 셀로판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매일같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사실 올 초에 호주에서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호주 사막 빼고는 다 태운 거예요, 거의. 뭐 들불이라고 해야 될지 산불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유사한 종류의 화재가 있었는데, 이 호주의 화재나 이번 여름 가을 요 무렵에 캘리포니아의 화재는 정말 유례없는
뭐 지금 캘리포니아 화재만 해도 뭐 남한 면적의 5분의 1을 태웠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안 꺼졌거든. 얼마큼까지 태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고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요 자료 화면 뭐 같이 보시면 되는데 너무 놀라워요.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네, 재생됩니다. 자, 섭씨 33.8도의 무더위. 네, 지금 화면 보시죠. 완전 우리도 이 정도는 그 되게 폭염이라 그래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에요. 며칠 And a 뒤가 freeze warning goes into effect tonight. 자, So 한파 if you want to 경보가 cover those plants, bring them inside. 발효되고 Try to save them if you can, because we're 기온이 definitely going 영하 to see some of that vegetation freeze 로 overnight 내려갔어요. tonight. 자, 이게 하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죠. 당시에 이 뭐라 그러죠? 저기 이 산에서 캠핑하는 그런 백패커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너무 추워서 왜냐면 영하로 내려왔어요. 전날 33도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으로 다 뛰쳐나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런 기상이변 미국 중부 지역에서는 지금 인접주들까지 포함해서 이 콜로라도뿐 아니라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종류의 이변,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바로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아니겠지만, 그리고 또 아니어야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인공지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용하고 인간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물론 SF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스스로 뭐 의식을 각성해가지고 인간 저것들이 지구의 암세포야 하고 이제 멸종시켜야지 이런 식을 그 행동을 할 일은 없겠지만 도구긴 도구인데 이 도구를 악용할 때, 남용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장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5년에 출시한 테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채팅 형태로, 즉 이 경우엔 트위터죠. 트위터 형태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이 테이가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의 극우 집단들이 얘한테 가서 이제 참교육을 시킨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이 왜곡된 그리고 잘못된 사상들을 주입한 겁니다. 채팅으로 이제 말을 건 거예요. 그랬더니 테이가 이제 어떤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냐면, 자, 첫 문장, 홀로코스트 이거 꾸며낸 거다. 메이크업. 히틀러가 옳다. 유대인을 증오한다. 뭐 인종 학살 이걸 지지한다. 등등.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인공지능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학습 데이터를 자기의 학습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인공지능에게 잘못된 데이터를 주입했을 때 결국 그 결과는 이런 차별적이고 인륜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보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차별의 도구로 이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까 공정하겠지, 그 중립적이겠지, 좀 더 인간보다 편견이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니까. 그 밖에도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율주행차가 아니더라도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 중에 굉장히 뭐라죠?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상상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딜 가고 싶은데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지도 데이터 안에
그곳이 없다. 그것도 이제 감시 사회라면 그 사람의 성분, 출신 성분이나 이 사회적인 계급 여기에 따라 차별적으로 준다. 자, 그래서 우리 가난하고 못 살고 또 낙후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스마트폰 이 내비게이션 개인화돼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이거 입력이 안 돼요. 여기 있는지도 모르고 갈 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100군데를 갈 수 있게끔 데이터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10군데만 준다. 이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이 사람을 그리고 사회를 통제하는 그 나름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아주 기술적이고 사람들은 그것 자체도 모르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기 거에는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인간의 일이에요. 이 화면은 둘 다 저기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이제 출시된 서비스인데요. 첫 번째 보시는 건 무인 매장입니다. 우리가 매장에 이 마트죠. 들어가서 물건을 집어서 나오면 얼마 후에 집은 것들에 대한 계산이 자동으로 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누가 없어요? 캐셔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인공지능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언택트 이게 이제 중시되면서 사람끼리 만날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용 절감도 되죠. 지금 그 과도기가 그 키오스크 우리가 이제 이 버튼 눌러가지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매장 직원 수를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매장에 사람이 필요 없다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건 있대요. 이 애들이 얼라들이 술 사가면 안 되니까 그거 감시하는 거. 딱 사람 필요한 경우가 그거래요. 아무튼요, 이건 이제 들어갈 때 인증을 하니까 뭐 연령 제한을 하면 애들은 못 들어가는 매장일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림은 로봇 서빙입니다. 네, 되게 좋겠죠. 막 스마트하고 그러나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이제 지금 점점 언택트 시대에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 때 중고생 공부 안 하면 야 너 앞으로 커서 뭐 할래? 뭐 먹고 살래? 그러면 식당 알바하면 돼요. 네, 없어요. 그다음 편의점 알바 없어집니다 다. 네.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는 상징적인 저는 뭐 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상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아마도 가성비 떨어질 거다. 말하자면 일자리의 그 질, 우리가 하는 일 대비 소득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측하기 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이고, 여기 마이크가 있어서 인간이 뭐냐,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많이 고민이 돼요. 제가 인공지능 책 쓸 때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을 다시 묻다라고 줬는데 왜냐하면 인간을 인공지능이 뭐 묻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뭐지? 우리의 고유성은 뭐지? 인간만의 어떤 특징, 장점 이게 뭐지? 뭐 단점 뭐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어떤 인간상 이걸 이제 강요하고 있다. 뭐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인공지능 자체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떤 문제 상황 말고도 인간 자체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위기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중의 위기, 이 감염병, 대유행, 코로나19 대표적이고요. 기후 위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그걸 이제 조금 거칠게 거슬러 가보면 자본주의가 이제 그 배경에 있습니다. 너무 이제 추상적이지 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자본주의가 발생한 거는 학자마다 견해가 달라요. 뭐 한 15세기쯤부터
자본주의가 시작됐다 그런 분들도 많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18세기 뭐 이제 그 조금 지나면 18세기 중반에는 산업혁명도 있고 19세기 중반이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그 전까지는 한 최근 40년 보다 그 전까지는 되게 국지적이었다, 부분적이었다, 영어로 로컬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대략은 이제 그랬다가 그 후에 한 1980년대 즈음부터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자본주의 아닌 지역이 없어졌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걸 저는 세계 자본주의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뭐 지금 북한 정도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자본주의,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냐?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 동력 이게 뭐냐? 그거는 이윤 증가로 모든 지구상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움직임도 포함해서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호기심 때문에 뭐 오지를 탐사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돈 벌려고 온갖 곳에 다 간다. 이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그 인간의 행동은 감염병 대유행의 사실상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감염병은 이 병원균이죠.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 없던 게 생겨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있던 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느냐? 오지에 있었어. 오지. 우리 정글의 법칙. 오지. 지금 거기도 오지가 아니죠. 있을 거 다 있죠. 아무튼 어딘가 오지에 뭐 동굴이라든지 숲 깊은 곳에 아니면 뭐 어디 강가, 늪 여기 있던 게 사람이 가서 만지고 묻어서 나온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변종도 생기고요. 원래 그 특정 지역에만 있을 때 그 질병을 우리는 풍토병이라고 부릅니다. 풍토병의 특징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면역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어요. 별. 근데 그 바깥에 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병원균을 묻은 채로 접촉한 채로 외부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콜럼버스냐 걔네들이 저기 아메리카 대륙에 저기 진출했잖아요. 그 남미 지역에 진출해가지고 인구가 90%가 감소했어요. 즉 90%의 인구가 사멸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병원균 때문이었어요. 감기. 그 전까지 없던 바이러스가 유럽에 있는 그 유럽인들에게 묻어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뭐 칼로 총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지금 전지구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의 특성하고 그대로 닮았습니다. 사실 인간이 지금처럼 의료기술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비슷하게 거의 멸종에 가까운 희생자가 나왔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자본주의가 파놓은 인적, 물적, 망,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지에 있는 새로운 병원균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계속 새로운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난다는 게 지구의 한가운데로 오게 됐다. 이 인적, 물적, 망의 허브 여기로 오게 됐다. 그래서 퍼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본주의랑 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기후 위기를 볼 텐데요. 기후 위기는 이 돈 벌려는 목적, 이윤 동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뭐 자본의 자기증식 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생산을 위한 생산에 매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의 소비와 이 탄소를 비롯한 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들, 물질들 이거를 배출하게 되는데 그게
지수함수적으로,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 지수함수적으로 가속화된다. 이게 이제 기후 위기를 낳은 원인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료는 이따 그래프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후 위기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이 빙하 이런 걸 이제 절대 안 녹는다 해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영구 동토층 안에 몇만 년 전에 갇혀 있었던 그 병원균이 다시 지구상에 노출되는 이런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와 이 감염병의 대유행 이거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인공지능을 자본주의가 뭐 발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을 자본주의적으로 즉 이윤 동기만을 보고 이용하게 되면 그건 인간에게 또 다른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지구적인 ICT 이 기업들이 부를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요. 8개 기업인가가 독점하고 있는 부가 전 세계 나머지 그 가난한 50%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부보다 더 많다고 해요. 이런 일이 이제 뭐 이렇게 낯설지도 않죠. 우리가 하도 이제 그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삼중의 위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되냐? 사실 이런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류의 협력, 협동 이런 건데요. 사실 이게 여태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맨날 치받고 싸우고 무슨 중국하고 뭐 미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무슨 무역 분쟁을 하네. 그것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인류가 단결하게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계인이 침공하면 됩니다. 그럼 인류는 힘을 합쳐가지고 인류를 구하자. 지구 방위 사령관 뽑고 막 그래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영화 이건 뭐 방금 드린 말씀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한 거죠. 바로 이제 테드 창이라는 SF 작가의 원작 소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의 인생의 이야기 뭐 그런 제목인데요. 재밌죠? 너의 인생의 이야기. 내가 아니라. 어라이벌, 컨택트 그 영화입니다. 최근에 개봉됐던 영화 자체도 재밌는 영화인데요. 바로 이제 이런 외계인의 침공 상황에서는 인류가 단결하고 협동한다. 이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인류가 그런 상황이라고 느끼지 않을 뿐인 거죠. 제가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인류 구성원들이 다 그런 좀 이 외계인의 침공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면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협력의 어떤 그 방식으로 진짜 멸종의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가 있어요. 선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인류가 진화 초기에 혹한으로 인해서 굉장히 개체수가 줄어든 적이 있는데 인류학자와 고생물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200명까지 지금 75억 인구죠. 1200명까지 줄어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잘 돌아보면 결국 그 당시 생존했던 그 초기 인류의 협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행히 현존하는 인류는 저 초기 인류의 후예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극복했던 지혜 그 DNA가 우리한테도 똑같은 DNA가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DNA가 바뀌진 않았을 테니까 초기 인류의 협력 동력이 우리에게 살아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끔 뭐
인류세 뭐 이런 말도 하면서 지구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구는 끄떡도 없어요.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올랐다, 그런 보고가 있는데, 더 긴 어떤 스케일로 보면 지금 6,500만 년, 화면에 보시는 자료가 그건데요. 6,500만 년을 같이 놓고 보니까 기온이 훨씬 높았어요, 예전에. 그죠? 보이시죠? 네, 바로 지구 온도가 훨씬 높았던 적도 있고, 오히려 인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낮은 편이다, 기온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꾸로 다시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도 지구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한테는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인간이 지금 살 수 있는 최적화된 지구 상태가 달라지는 거니까. 또한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한테도 이게 문제죠. 멸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10년 안에 현재 그 기온 상승을 막지 않으면 인류는,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은 80%가 멸종할 거다. 학자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위기다. 그 점을 우리는 알았으면 싶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한 100, 200년 전에 철학자 칸트가 요청한 것처럼, 사실 각 나라가 으쌰으쌰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지구 전체가 협력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전쟁도 없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다. 각 나라가 으쌰으쌰 잘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보다 먼저 필요한 게 인류 전체의 협력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류가 지금 1000개의 민족으로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놀았다, 다른 걸 추구했다, 서로 다른 걸 추구했다, 단일한 한 개의 목표가 없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 개의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의 인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이제 제 방식으로 수용하자면, 인류에게 지금 삼중의 위기를 극복할 어떤 돌파구, 그러해야 한다라는 목표, 이런 것들을 찾고 그 방안을 우리가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이성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좀 이상하죠? 이 인간에게 있는 이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건 맞아요. 잘 계산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문제다라는 걸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성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미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히 맥이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제시한 게 1986년입니다. 이 위험사회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후위기, 핵, 뭐 이런 것들인데요. 벌써 30년 넘게 지났지만 사람들이 그래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게 위기지, 위험이지. 이걸 그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린 다 같이 망하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성으로는 이제 한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느낌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 개념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갈 수도 있지만 문제를 포착하는 능력이다. 말하자면 이게 문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그런 종류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느낀 것과 네가 느낀 게 같다면 결국은 함께 이 문제를 문제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풀어야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공감을 위한 출발점이 느낌이다.
그래서 이제 너와 나의 느낌이 다르면 딴 길로 가는 거죠. 해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떤 느낌의 합의라는 게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준 공포와 불안, 이게 이제 우리의 공통의 느낌이라면 이 느낌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겠다는 이성적인 어떤 가동, 이성의 활용, 이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협력을 도출해 내야 되고요. 이제 새로운 이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이제 우리의 출발점, 이론적인 구도, 그렇게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정리해갈 시간인데요. 자, 이제 국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고 국뽕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뭐 상관없고요. 왜 상관이 없냐면 국뽕이 아니고, 일단 첫 번째 팩트입니다. 팩트. 자, 한국의 방역이 상대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성공의 비결, 이제 요걸 좀 주목했으면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면 뭐 그 모델은 이제 한국이 만약에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채택해야 될 그런 종류의 보편적인 모델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국뽕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그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인권 또는 프라이버시 대 공동체의 이 안전, 이게 이제 양갈래로 이제 갈라졌고요. 특히 요 내용들은 지난 3월, 4월 봄에 많이 얘기됐던 내용인데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서구의 언론인들이, 서양 유럽 쪽입니다. 그 언론인들이 한국의 상황을 놓고서 자국을 비판하고 한국을 높게 사는 이런 어떤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 이 개인의 인권과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유, 그놈의 자유, 응? 마스크 안 벗으리래, 안 쓸 자유, 막 그걸 외치면서 시위하기도 하죠. 외국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바로 그 자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인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강조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개인을 철저하게 추적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라고 서구인들이 주장했지만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뽀앙이라는 시사주간지, 프랑스 건데요. 그 특파원이 어떻게 얘기냐면,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이 비극적인 현재 상황에서 시민 정신의 실현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그렇게 칭찬한 거죠. 또 다른 이제 프랑스 언론인이 자국의 어떤 그 결정, 프랑스 보건당국이 한국처럼 사생활 침해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평가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필수 사유를 제외한 이동과 여행의 전면 금지, 약국과 식료품 같은 그런 곳 빼고는 상업, 그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그러니까 락다운, 이 셧다운, 이런 것들을 결국 실행하고 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아주 더 기본적인 권리까지 침해하면서 결국 감염병은 확산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엘리트들의 오만이 오히려 문제고, 우리가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았으리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시점에서 프랑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죠. 인구 비슷해요, 프랑스랑 한국이랑. 프랑스가 조금 많지만 하여튼 지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영국 그 언론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서구가 그동안 의존해왔던 이 사회계약, 이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가 일정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면
개개인 역시 그 대가로 국가에 일정 수준의 신뢰를 주는 게 필요하고, 국가가 국민의 신뢰를 남용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이 새로운 형태의 충분히 민주적이고 투명한 계약이 한국 같은 경우에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구 국가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국가의 간섭을 벗어나려고만 할 뿐, 그래서 자유를 외치기만 할 뿐, 그래서 난 안 해,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렇게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무력할 뿐이다, 이제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회는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이지만 동시에 단결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많이 충격적이랄까요,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때 선진국한테 뭐 매뉴얼을 받아서 그 매뉴얼대로 이 방역 조치를 한 게 아니라는 거. 거꾸로 우리가 빨리 매뉴얼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그때 뭐 왜 영어로 안 썼느냐, 왜 아래 한글 쓰냐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PDF를 안 쓰고, 응? PDF만 써도 한글이야 이제 번역 맡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욕먹은, 나중에 이제 PDF 파일로 옮겼죠. 그럼 필요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매뉴얼을 외국에 줬다는 사실, 이거 이제 되게 놀라운 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한, 목격한 이 선진국의 비선진국다운 후진성, 이걸 이제 목도했죠. 미국, 유럽의 각, 프랑스, 독일, 뭐 우리가 그토록 찬양에 맞지 않았던 북유럽 국가들까지도, 이탈리아, 이런 스페인 남부 유럽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얘들이 아무 능력이 없더라.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모든 분야에 걸쳐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이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모두가 다 무력했다. 후진국이었다. 오히려 그 점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었다. 그리고 좀 돌아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한 게 꽤 여러 영역들이 있더라. 우리 부족한 거 많이 스스로 알고 있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내부 비판도 하지만, 문화 영역에서도 꽤 괜찮고, 뭐 드라마, 영화, 음악, 또 웹툰,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고, 이런 반도체나 방역 이런 부분에서 그렇고, 스포츠에서도 꽤 괜찮더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는 되는 꽤 괜찮은 나라구나, 그걸 우리가 몰랐었구나라는 게 이제 확인됐다는 거. 요거 저는 되게 국뽕스럽지만 그냥 팩트 체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나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한 30년, 20년쯤 전에는 우리 한국 상황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다 그랬는데, 그게 한 10년 전쯤부터인가요? 다이나믹 코리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민족성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지랄 맞게도 다 부셔. 막. 네. 유물이 없어, 유물. 물론 이제 전쟁의 폐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은 어떤 나쁜 역사들, 이게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 바꾸는 거 자체를 되게 밥 먹듯이 해요. 우리는, 일본은 전혀 그런 적 없는데 우리는 왕의 목을 치는, 이게 이제 국민 스포츠 비슷하게, 그죠? 되게 많이 쳤어요. 대략 동학 혁명, 이제 19세기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 3.1 운동 때도 한번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망하고, 뭐 그 다음에 뭐 4.19 유신 반대, 그 다음에 뭐 광주 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얼마 전에는 촛불혁명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이 왕의 목을 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 별로 안 돼요. 외국의 사례를 봐도 프랑스 혁명, 이런 프랑스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아예 나라를 새로 만든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몇몇 사례들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즉, 이 왕의 목을 치는 혁명을 했던 나라는 역사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다. 그런 점은 우리가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이번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불행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새로운 측면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구의 어떤 가치관, 서구 근대 사회를 형성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이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거라기보다는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될, 그래서 재구성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노멀의 철학 이런 제목을 좀 뭐랄까 건방지게 이렇게 내세운 거는 서양 근대 철학이 구성했던 이런 많은 개념들, 가치들, 체계들 이런 것들이 한번 새로 우리가 계급장 띄고 그러니까 새로 대결해야 될 개념의 대결, 싸움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한국의 이 방역의 핵심 중에 최근의 역사에서 우리가 겪은 되게 중요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김명희 박사님의 그 보건의료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거다. 하나는 세월호 참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된 잔인한 교훈은 각자 도생, 즉 위험한 순간에 가만히 있으라. 이걸 따르면 안 되고 내 차례를, 구조의 차례를 기다리면 살아남을 수 없다. 이걸 온 국민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가, 정부 믿을 수 없어.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돼. 이게 이제 각자 도생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년 후에 메르스가 닥쳤습니다. 이 메르스는 근데 이게 전염병, 감염병이에요.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이상 이 각자 도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이 감염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상호작용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혼자 빠져나갈 수 없다. 바로 이걸 또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참 급격한 변화들, 그리고 이제 그 직후에 촛불 혁명이 있었죠. 이런 상황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게 국민이 집단으로 학습한 어떤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로 태어난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없어요. 당분간은 지금 살아있는 이 세대가 몇십 년 동안 50년 넘게 안고 가게 될 어떤 교훈이다. 우리의 학습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뒤에 있는 촛불 경험까지. 왜냐면 애들도 다 손들고 가서 탄핵 어쩌고 막 했으니까요. 그 경험들은 우리 애들도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그 했던 경험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종류의 경험, 혁명의 체험, 저는 그렇게 감히 부르고 싶은데 그런 체험들이 비극에서 정말 이 영광의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실은 요걸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과 관련된 법령도 개정되고 정비되고 했죠. 그리고 요 무렵에 최근에 저기 재난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그 청장님, 정경 청장님이 이제 그때부터 활약을 이제 하셨었고 그 시스템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계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 관련된 시민단체 시민건강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그 봄에 이제 내놓은 발표 중에 제가 굉장히 또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선 내가 안 걸려도 돼.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라 남한테 나도 모르게 병을 옮길 수 있다. 그 잠재적인 감염원일 수 있다. 이건 이제 되게 무서운 겁니다. 마스크 안 쓰는 이유가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라 남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걸려도 괜찮거나 나만 지키면 돼. 이 나 하나에 대한 강조보다 이 덩어리 우리 사회 전체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감염병의 어떤 특성상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그 구성원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뭐 남을 위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이 감염병이라는 특성상 돌고 돌아 남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일이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온 사회 그리고 사실상 지구 전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계속 반복된다. 이게 이제 감염병의 중요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협력과 연대가 이상에 불과한 좋은 소리, 바람직한 구호
이거에 불과한 게 아니라 바로 필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 제가 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하면 또 기억나는 게 앞에 말씀드렸던 메르스 책 있잖아요. 그거 쓰면서 마지막 문단에 메르스는 곧 다시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네, 네. 예언이 적중했어요. 기분 나쁜 적중이죠.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의 변이, 돌연 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과 치료제가 유효 기간이 짧다. 당연히 또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전 지구적인 감염병의 대유행을 낳을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즉 우리가 그동안 짧게는 한 40년, 길게는 한 200년 동안 의존해왔던 이 현재 지구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게 제가 어떤 느낌의 합의라는 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이제 그건 불가능하고요. 옆집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꺼야 된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다. 인류의 난파를 막아야 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반칙을 해도, 즉 마스크를 안 쓰거나 뭐 이래도 그 한 사람이 모두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반칙할 필요가 없게끔 배려하는, 선제적인 배려를 하는, 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주민이나 외국인이나 난민에게까지 우리가 마스크를 지급했고요. 심지어 이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외국인 마저도 다 치료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 한 사람이 감염된 채 돌아다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세금 써서 왜 쟤들한테 저러느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처음에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다면 멍청한 거고요. 이해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할 수 없다. 즉 안전하기 위해서는 모두 이 사회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일정한 수준의 기본적인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느낌의 합의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라면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와 투명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가치로 우리가 꼭 수행해야 되는 그런 덕목으로 이제 재발견됐다. 이제 그게 이제 제 결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나갈 텐데, 서양의 근대를 이루었던 국가와 그 구성원들 간의 계약론, 이게 있었는데 많이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호흡스, 로크, 루소 이런 것들이 틀렸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인데, 그냥 제가 얘기하면 안 먹히니까 또 권위자를 빌려와서 데이비 휴움. 사실은 휴움도 그 앞에 분들이 살았던 시대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하자면 서양 근대 정치 사상의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휴움은 최근에 재발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특히 이 재발견에 공을 크게 공헌한 철학자가 들레즈입니다. 제가 전공했던 그 들레즈가 이제 1950년대쯤에 재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거의 주목받지 않았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들레즈가 재발견한 걸 그 뒤에 또 주목하지 않았어요. 제가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움과 들레즈의 후계 위치에서 이제 이 사상을 발견 또는 발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론이 왜 틀렸냐면, 계약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 때문에 성립합니다.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깨면 계약은 성사되지 않아요. 근데 계약이 유지되려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뭔가 제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어기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뭔가 그런 정부 같은 강한 어떤 권력,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 정부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계약을 성립하기 위해선 정부가 먼저 있어야 하니까. 이게 이제 순환 논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뭐 더 궁금한 책을 좀 보세요. 별로 더 자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니까요.
정부를 위해 사회 계약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냐? 약속이 아니라면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느냐? 휴은 거기에 대해서 묻게 영어로 컨벤션 또는 일치, 어그리먼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약속이 아니더라도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는 걸 뭔가 그래도 알 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쟤도 저런 행동을 하겠지라는 걸 예상해 가면서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배에 노를 젓는 두 사람은 서로 약속한 적이 전혀 없더라도 일치 또는 묵계에 의해 그 일을 행한다. 야, 이 배 비유가 저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는데 두 사람은 사실 배 젓는 법을, 이 노 젓는 법을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큰 배가 난파됐는지 이 배에 둘이 타게 됐습니다. 근데 서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굳이 약속도 사실 필요 없는 거야. 뭘 해야겠다라는 게, 그리고 뭘 하는 게 나한테 좋겠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배를, 이 노를 젓는 거죠. 그리고 노를 젓는 건 되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배워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을 들레즈가 자주 인용해요. 약속을 하진 않았어도 서로 묵계에 의해 그런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묵계를 성립시키는 힘은 난파라는 최악의 위험에 대한 공포의 느낌, 공통의 느낌이죠. 그게 느낌의 합의. 그래서 뭘 해야겠다라는 게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하지 말아야지, 뭐는 아니다, 이런 방식의 부정을 통해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삼중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가치를 꿈꾸고 있는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요게 이제 핵심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근대 시민 정부, 정부로부터 도망가는 게 그게 자유로워진 길이었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이 묵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부 형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또는 인민, 유권자, 시민이 선출한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국민이 구성한, 국민이 만드는 그런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서양 근대 계속되었던 그런 정부, 거버먼트 형태가 아니라 내가 정부를 구성한 정부가 나를 통치하거나 배려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자기 통치, 영어로 셀프 거버넌스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서양 전통에는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작은 나라들은 좀, 또는 지역 단위로는 이게 운용되고 있긴 한데 큰 규모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이 그만큼 큰 거죠. 물론 우리도 그 불신은 많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혁명으로 명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제가 해봤는데요. 삼중의 위기의 막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왔어요. 하지만 이 위기 전체를 드러내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난 상황, 재앙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좀 되게 저한테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꽤 됐는데, 보통 왜냐면 사회 정치적인 격변을 주로 가리키는데 이건 재앙이니까. 하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이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간이 다 주도하지 않더라도, 또 우연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이제 같이 하더라도 이 혁명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본질적으로 혁명이란 한 체제가 더 이상 지탱 또는 유지되지 못하면서 다른 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건이다. 이 주도가 인간이냐 비인간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혁명 상황에서는 핵심이 뭐냐?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갈 거냐,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시민 정부 같은 형태, 칸트가 원했기도 했고 그 뒤에 계속 우리가 유엔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 형태, 거버넌스 형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이 감염병 아래에서는 각 각국 나라별 각자 도생도 불가능하다. 이걸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마스크 싸움하고 무슨 진단 시약 갖고 싸움하고 또 백신 치료제 이거 갖고 각 나라가 이 자국 이기주의로 가고 있는데요. 이 길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서양에서 그동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새로운 행동 규칙, 마스크, 그다음 비접촉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자유침해라고 여겨졌었지만 바이러스는 인류에게 그게 이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규범이다, 사회적 규범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랑 비슷하다. 인간이 거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마치 자연 법칙 같은 그거에 가까운 필연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인류가 니체가 말한 하나의 목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마지막 힌트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협력과 연대를 방해하는 원인이 뭘까?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가 이제 사회의 각종 취약한 지점들을 다 드러냈고요. 또 가장 탐욕스러운 곳도 다 폭로했죠. 근데 이 취약 지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탐욕이 그대로 유지되면 협력과 연대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히 뭐가 위험하냐? 바로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별과 격차, 이게 보통 사람이 느끼는 분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적절하게 은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은 뭐랄까 다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가난한 건 참아도 누구 하나만 배부른 건 못 참는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좀 여러 어떤 등급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격차와 차별을 못 견디는 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없으면 자급자족이 안 되는 사회입니다. 뭔가 돈을 주고 사야 되고요. 나의 노동을 또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 이런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격차와 차별의 핵심은 돈의 많고 적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이 없어서 배제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무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이러스라는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회에 무차별적인 복수를 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그 각종 그 종교 단체들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종류의 일이거든요. 일종의 자살 폭탄 테러 비슷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배려하지 않을 경우에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으면서 또는 일부 죽어가면서 거리를 떠돌면서 사람들을 물어낼 거예요. 막 너 돈 많지? 으악! 왜냐? 갈 곳이 없어요. 부자도 지금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이 뭐 섬에 가서 자기들끼리 몇 명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물류가 이게 계속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배나 비행기나 이런 걸로 먹을 거, 쓸 것들 다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현재 지금까지 유지됐던 방식으로 계속될 건 불가능하고 언젠가는 그 헬리콥터 운전사가 그 물건 주문한 부자한테 꽉 깨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새롭게 생겨난 지구의 인류 어떤 사회의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항상 틈새를 노릴 거다.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되고요. 따라서 뭘 어떻게 나눌 거냐 인류가. 제가 그걸 이제 커뮤니즘이 아니고요. 커머니즘, 공동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커뮤니즘 예전에 공산주의 이거하고 어원은 같아요. 커뮤니라는 게 꺼멍, 프랑스어로는 영어의 코먼하고 같거든요. 아무튼 뭐 새로운 말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니까 만들어 보자면 뭘 어떻게 공동으로 가지고 커먼 함께 할 거냐. 이게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커먼스라는 개념하고도 연관되는데요. 그걸 이제 아까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대로 얼마의 돈을 커먼으로 가지면 기본적인 걸로 공유하면
격차와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얼만큼을 공유해야 협력과 연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이제 계층을 나누지만 부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지불할 의향이 있는 최대 비용이 얼마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얼만큼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공동으로 남들만큼 가져야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걸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동안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에 있었던 시장이 실패했고 시장의 논리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났고요. 실제 시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탈 없이 작동하려면 가사, 돌봄, 봉사, 이주민의 노동 등 돈으로 환산되지 않거나 조금만 이렇게 보상을 지불했던 그 수많은 사회를 구성하는 부품이 인적 부품까지 포함해서 결국 작동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그렇게 찬양했던 시장이라는 건 거짓이고 실제 그 배후에 엄청난 무대 장치와 스텝들이 있었다. 그래서 기능에 주목하자면 무대 위에 있는 배우만이 아니라 무대 뒤에 있는 스텝들, 즉 보이지 않는 이 노동들이 되겠죠. 똑같이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200년 넘게 지속되었던 시장 중심의 사고 이걸 이제 극복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답을 찾는 게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서양 근대가 시장과 함께했다라는 걸 주목한다면 이제 들레즈가 그걸 많이 비판합니다. 주목한다면 인권을 구성하는 여러 가치들도 사실은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저는 자유라는 그 가치를 서구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만 이게 뭔가 수상쩍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에도 조금 적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그 가치 하나의 목표 이게 이제 발명돼야 하는데 그냥 선언적으로 답을 찾을 수는 없고 많은 실험과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위해선 그 둘레즈 친구죠. 이 과타리가 한 사례가 되게 저는 재밌다고 봅니다. 읽어보자면요. 살을 내는 듯 한 겨울 어느 날 고슴도치 한 무리가 서로 몸을 껴안아 따뜻하게 함으로써 추위를 견디고자 서로 무리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가시가 너무 아프게 서로를 찔러서 그들은 곧 다시 흩어졌다. 하지만 추위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가까이 모였고 찔려서 아프다는 것을 한 번 더 알았다. 그들이 두 개의 추위와 아픔이죠. 그 두 개의 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할 때까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계속되었다. 바로 들레즈가 아까 휴물 인용하면서 배에 노를 젓는 법을 두 승선자가 배운 것처럼 이 고슴도치들이 하는 이 경험적인 어떤 실험의 반복 이것도 이제 성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답을 찾을 때까지 우린 계속 망하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뭔가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뭐랄까요 각성의 계기 이걸 잘 활용해서 혁명으로 만들어야 하고 최소한 지금 인류가 이제 모두 죽느냐 사느냐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일부만 살아남는다 해도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전과 같은 안정과 풍요를 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그 안정과 풍요를 위해 희생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없이 안정과 풍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새로 함께 사는 방법을 이제 찾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두서없기도 했고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15분 정도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발제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추가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소리가 막 안 들리고 하니까 되게 낯서네요. 네네네. 네네.
이제 질문 저기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 드리고요. 들레즈 강의 입문용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쓴 책 혁명의 거리에서 들레즈를 읽자 그거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 김선영 선생님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도서관에 그 사전 질문이 3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답변 드리면서 그 온라인 질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강경순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잘 살아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저도 답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 생각의 어떤 단서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실 운동하고 담 싼 사람이거든요. 진짜 숨 쉬는 것 빼고는 운동을 안 하는데 잘 살아가려면 몸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홈트 비디오 유튜브 켜놓고 홈 트레이닝을 하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썩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뭐 강연하고 강의하고 일어나라고 돌아다니다 보면 몸을 움직이니까 좀 암암리의 운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그걸 안 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따라서 잘 살아가려면 딴 건 몰라도 첫 번째 좀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즉흥은 아닙니다. 최근에 많이 제가 드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주욱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언택트 시대의 복지 정책은 좀 포괄적인 질문이신데, 약간은 제가 그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복지는 뭐랄까 수혜, 그러니까 복지 받는 사람은 수혜고 뭐 국가나 사회는 시혜. 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그 프레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즉 복지에 취약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이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어떤 안정적이지 못한 지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리학하고 관계돼요. 거의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콕하라, 집콕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요. 또 집콕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주기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한다면 그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어야 모두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발상이 바뀌고, 그걸 위해서는 사회가 치러야 될 비용이 크더라도 무조건 지불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아마 우리 사회 구성원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느낄 때, 공동으로 느낄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자꾸 각성하고 뭐 청와대 청원도 넣고 아니면 뭐 댓글도 달고 뭐 페이스북 트위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생각의 어떤 공유 지점, 이걸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파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그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선거 아마 직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여당, 야당,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죽어라고 절대 무슨 공짜 돈 주면 버릇 나빠진다, 뭐 별 얘기 다 했었는데 전원이. 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거고. 근데 지금 그 봄에 있었던 그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몇 배라도 또 더 파격적인 어떤 정책이라도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상황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영화님, 뉴노멀의 취약계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답은 한 가지입니다. 물어. 평소에 달려도 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 걸렸어도 물면 사람들이 무서워져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치안이 강화되는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문 사람들을 다 잡아내는. 근데 가둘 데가 없어요. 그죠? 병원에 가도 치료해줘야 돼. 근데 비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안 물리고 물지 않게끔
만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복지정책 말씀드릴 때 하고 비슷하게 취약계층이 연대할 방법은 무는 거고요. 이제 그 전에 이 취약계층을 잘 돌보는 그 방식, 그거는 그 사회가 존립하기 위해서, 지구가 그 위에 인간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질문. 예, 녹두님이 비인간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본질적 속성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오늘 주제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인간이 뭔지 생각해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휴미 잘 전 지적했다고 보는데, 인간은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대요. 근데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편파적인 공감, 이게 이제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본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편파적인 본질이란 게 뭐냐, 공감이란 게 뭐냐,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 닮은 쪽에, 뭔가 이렇게 친숙한 쪽에 익숙한 공감을 더 한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치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 막 나눴었잖아요. 자, 서로 그 내부에선 엄청 공감합니다. 서로 사이에서 서로 공감 능력 없다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 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면 한쪽은 인간이고 한쪽은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이런 식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쪽에 더 공감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노사 뭐 갈등 있다가도 한일전 하면 죽여 막 일본 무찔러야 돼, 우리 한일전만큼은 패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고요. 아까 외계인 말씀드린 것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인은 단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고요. 우리 집 식구들끼리 친한데 옆집 식구한테 친한 것보다는 우리 집 식구끼리 친한 게 훨씬 강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편파적인 공감 능력이라는 게 인간의 중요한 본성이다. 인공지능한테도 그런 거 없고, 동물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고, 이런 말 인간적인 거. 하여튼 그런 그 뭐랄까 이 서로 가까운 것끼리 친하다는, 서로 잘 느낀다는, 공감한다는 그런 속성을 알면 뭔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할 때, 어떤 해법을 찾을 때 그래도 좀 모르는 것보단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지선 님이 자차로 출퇴근하는데 이게 환경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민이 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게 감염병 예방이 우선이냐, 아니면 더 소중한 가치라고 우리가 많이, 더는 아니고요, 그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환경이 우선인지 갈등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갈등이 많지만 지구가 망하기 전에 내가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지리적으로도 좀 움직임이 많이 필요한 입장이긴 해서 이제 자차로 다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황장애는 호흡 곤란, 이게 아주 치명적으로 발작하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저 그 정신 건강 또는 이 신체 건강에도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에 한번 그 지방에 마스크 쓰고 KTX 탔다가 죽을 뻔했는데요. 아, 힘들어서. 바로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여건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중교통하고 이 환경, 굉장히 저도 갈등 많이 하는 고민거리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제 그 상황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감염병의 그 R 지수라 리프로덕션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유발하느냐의 이제 지표가 되는 건데요. 이 R 지수가 0.8 정도 되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 숫자를 최소로 만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전체를 위한 길이죠. 이걸 위해서라면 현재로서는 최대한 남과 접촉하는 걸 피하는 자차가 시한부라도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시간이 8시 40분을 넘어가고 우리 도서관 계신 스태프분들도 퇴근하셔야 되고 저도 또 집에 가야 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40명 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사실 아직도 익숙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온라인 강의가 그런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저는 되게 힘이 됐고요. 그리고 뭐랄까 이 자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느낌을 좀 더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창에 있는 그 다른 분들 숫자를 보면서 아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만은 아닐 거야 비단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같이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런 형태의 강의를 하여튼 유무형으로 계속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계속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런 뭐랄까 발제문 형태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막 모아서 이렇게 사회에 제공하면 이걸 계기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하여튼 지지고 볶고 하면서라도 뭔가 발전된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기 계신 우리 같이 강의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그런 종류의 어떤 실천과 비판과 홍보와 등등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